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도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6명인데요. 이 중 국내 발생은 118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져 있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일단 내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만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들쭉날쭉 변하면서 강화된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할지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수도권 음식점에선 오후 9시 이후 심야에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 기관도 집합 금지입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역시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내일까지입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했던 만큼 이를 더 유지할지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이 여전히 20%대로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등 노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점도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K보건산업에서 6명, 송파구 쿠팡물류센터에서 4명, 동작구 요양시설에서 2명이 각각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서 좀처럼 꺾이지 않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지침을 잘 따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의 40%가 60대 이상이라며 노령층은 밀집한 장소 이용을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직접 벌초하는 것도 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만큼은 부모님과 친지분들의 안전을 위해 직접 벌초하시는 대신 지역 농협, 산림조합의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권장합니다. 또 이번 주말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참여해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까지 확진자 추이를 살펴본 뒤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요일인 내일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대전 충남에서는 밤사이 신규 확진자가 10명 늘었습니다. 특히 대전 인동 방문 판매업체 제발 연쇄 감염으로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5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영 기자, 먼저 방문 판매업체 관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전에서는 인동 방문 판매업체 건강식품설명회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 누적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5명에 달하는데요. 먼저 가양동 식당 관련 확진자인 10대와 접촉한 40대 학원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원 강사와 수강생 등 97명을 검사한 결과 나머지 96명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와 70대 2명도 대전 인동 방문 판매업체발 접촉자와 대전 가양동 식당 관련 확진자와 관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에서는 40대가 추가로 확진됐는데 역시 대전 인동 방문 판매업체발 접촉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확진자가 4명 늘었습니다. 충남 천안 성환읍에 사는 60대 초등학교 교사는 무증상 상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아산 확진자의 지인으로 지난 7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산 확진자는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아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 교사와 접촉한 해당 학교 교직원과 학생 50여 명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아산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천안에서 추가로 확진됐고 서울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이어 충남 금산에서는 요양원과 관련된 확진자의 배우자 50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수도권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이 계속되면서 유흥을 즐기려는 수도권 사람들이 가까운 천안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남도가 집합금지를 완화하면서 주말에는 더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천안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 젊은이들이 어울려 술을 마십니다. 테이블 간격이 좁아 2m 거리 두기는 아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와 합석하는 술집, 이른바 헌팅 포차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곳인데 주말이면 수도권 등에서 수백 명씩 몰려듭니다. 경기도, 서울,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2시간씩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천안에 외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한 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부터입니다. 이 틈을 타 건물 지하에 있는 일부 노래방들은 주말에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문 잠궈놓고 간판 불 끄고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가 지난 9일부터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면서 더 많은 외지인들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천안시는 헌팅 포차와 감성주점도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포함시키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곧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까지 포함해 전체 단속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400여 곳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야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을지 변수가 생겼는데요.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목적의 4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려면 다음 주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다음 주 추경 처리를 위한 절차에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 7조 8천억 가운데 9,200억 원 규모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1인당 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줄었고 올해 1월에서 3월과 4월에서 6월을 비교해도 감소 추세입니다.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의당도 여론무마형 지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모두 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자, 정의당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보지만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네,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공식 브리핑이 있을 텐데요.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충원 기자, 네.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내 발생은 118명입니다. 네. 서울 50명, 경기 28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86명을 차지해서 73%를 차지했고요. 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1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네. 사망자가 5명이 늘어서 355명으로 현재 치명률은 1.61%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꾸준히 5명, 4명씩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럽네요. 네, 애초에 이제 중증 환자가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네. 사망자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열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추세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적게 나온 게 하루 확진자가 1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이후에 꾸준히 조금씩 늘어서 이틀 전에는 176명까지 또 증가를 했다가 그렇죠. 오늘은 136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대에서 계속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무증상, 감염 경로 미확인이 20%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누적돼서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도권 지역에 내일까지 2.5단계가 발효돼 있고 이게 또 연장될지 여부 관심인데
2.5 단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브리핑 현장 연결돼 있으니까 잠깐 얘기 듣고 나서 또 나눠보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권준욱 부본부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9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1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18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2,055명입니다. 신규로 41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671명이 격리 중이며 위중증 환자는 164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는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0시 이후 오늘 낮 12시까지 추가로 2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3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영등포구 1년 정종 서울 포교소 관련해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계 23명이고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는 3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해서 지난 9월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8월 15일 서울의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조사 중 1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56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는 이천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 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해서 조사 중 3명이 추가되어 총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충청남도 금산군 섬김요양원과 관련하여 조사 중 1명이 추가됨으로써 총 10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와 관련하여 9월 2일 설명회 참석자 중에 지난 9월 8일 첫 확진자를 발견한 이후 7명이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8명의 누적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4명으로 전체 규모는 어제에 비해서는 11명 수준이 준 상황입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38명으로 23.2%, 70대가 67명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55명으로 이 중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96.6%로 343명입니다. 연령대별로 치명률은 80세 이상에서 2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위중증 환자는 물론 치명률을 낮추는 데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방역 관련해서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만 이러한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카페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하지 말아주시고 여행이나 모임 등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으시고 근무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 의료기관의 관리자분들께서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 주시고
손잡이나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소독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 입소자나 환자에게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총 18명인데 이 중에 해외 유입 추정 국가로는 방글라데시가 3명, 미국이 3명, 호주가 4명 등입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 등급에 따르는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여 현재까지 19개 기관이 BL3 실험실의 사용을 연계 신청해온 바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이 중 10개 기관에게 연계를 완료하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시설 개방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학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앞으로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지원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중에도 2단계 또 지역에 따라서는 강화된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에 계속 실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음식점이나 카페에 방문해서 식사하시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하실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것도 제대로, 즉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시고 마스크 표면을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의 발생 추이를 보게 되면 지난 8월 하순 한때 400명대를 넘어서서 급증하던 확산세는 일단은 꺾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어느 정도 감염 규모를 억제하면서 좀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감소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리두기에 전력을 다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 그리고 희생이 있음을 저희 방역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체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상보다는 방역에 무게를 두는 조치를 결정할 때마다 저희 방역당국도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짧지만 집중도 있게 함께 해온 2단계의 거리두기의 노력이 앞으로 더 효과를 보일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은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어디에서도 누구나 언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상에서 산밀의 환경을 만나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된 실무 분과위원회가 각각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민, 관, 학, 연의 전문가들, 종사자들이 총동원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각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와 백신은 과학이고 또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과거 이러한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심이 늦었고 부족했던 상황이었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선두에 서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출발선은 다르지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합심하여 연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대책, 또 유일한 방역 대책인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드신 중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단결해 주시고 위기 때마다 다시 극복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국민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 즉 치명률을 낮추어야 하고 다가오는 동절기에 인플루엔자와의 동시 유행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시간에 새롭게 바뀐 일상 중에 방역 수칙을 잘 정착시켜서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대응을 통해서 장기간 코로나19 발생을 억제 수준으로 유지하고 언젠가 개발될 또 보급될 백신으로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의 현실이고 목표입니다. 방역당국도 유행 억제와 확산 차단에 주말에 계속 노력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생활방역의 표처럼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또 음식점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말할 때는 마스크 쓰고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환자 발생에 있어서 이것을 생활방역의 실천이 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현황 보고가 있었고 당부 말씀도 전했습니다. 내용 정리 좀 해볼까요? 일단 현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8월 말에 400명대로 급격하게 늘었던 폭발적인 상황은 급격한 확산세는 일단 꺾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단계 수도권 특히 거리 두기가 2주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있을 듯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 상당히 많아서 누구나 언제든 감염은 가능하다. 그래서 생활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 하나 말았는데 내일 결정됩니다만 2.5단계 수도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또 연장되더라도 일부의 영업 제한을 완화해 줄지 이런 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되나요? 방역 당국이 급격한 확산세가 꺾였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희생이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의 희생, 또 눈물이 있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100명대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급격히 푸는 것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단계는 유지를 하되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맞춤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은 현재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업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이 프랜차이즈형 카페나 제과점 등도 현재는 착석이 불가능한데 인원을 제한한 상태에서 영업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학원, 또 실내 체육시설도 지금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또 제한을 하고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재개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용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에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이 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쓰기 석 달 전에 병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 병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가 각 부대에 보낸 사실을 KBS가 확인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가기 석 달 전인 2017년 3월.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 목적 청원 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는 최초 10일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 씨는 따라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설명 자료에서 2012년 훈령을 근거로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병가 연장은 입원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이던 서 씨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KBS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국방부는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당시 공문은 훈령대로 입원 중인 경우 병가 연장 시 심의를 하란 취지였는데 해당 문구가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공문이 서 씨 소속 부대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즉 당시 공문도 잘못 작성된 것이었고 서 씨의 경우에는 공문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규정 해석을 서 씨 측에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의 해명은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5개 핵시설은 포기해야 도움이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가 다음 주에 출간하는 책 경로의 발췌본을 AFP 통신이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2월 성과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이외에 어느 정도의 추가 핵시설 폐기를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FP 통신이 곧 출간될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 발췌본을 입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김 위원장에게 북핵시설 5곳의 폐기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곳만 폐기하는 건 도움이 안 되고 2곳도, 3곳도, 4곳 폐기도 도움이 안 된다. 5곳을 폐기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제재 해제 조건으로 언급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른바 빅딜을 촉구하면서 당신이 짊어진 핵의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면서 난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드워드 기자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한 기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저서 경로를 다음 주 출간할 예정입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김 위원장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뒤 훼손된 시신을 북한의 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줬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나 정상회담의 뒷얘기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과의 외교를 성과로 내세웠던 만큼 출간 이후 미국 내 반향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다음 뉴스는 5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